중국은 20년 동안 아프리카에 도로를 깔았습니다. 항만을 지었습니다. 댐을 세웠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프리카 장관이 회의실에서 서류를 덮었습니다. 중국 계약서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서울로 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저는 으메레 카분바입니다. 아프리카 중부에 위치한 나라의 경제부 장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까지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라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로 했습니다. 10년 전이었습니다. 서명식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계약이 체결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중국 측 대표단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이었습니다. 양복이 가지런했습니다. 서류가 가득했습니다. 그 서류 위에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도로 건설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남북을 잇는 간선도로, 항만 현대화 프로젝트, 댐 건설, 학교 증축, 하나씩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중국 수석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미래에 투자합니다. 우리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서명 순서가 됐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중국 대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힘껏 쥐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바뀔 겁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래가지 못할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착공식이 열린 것은 서명 6개월 뒤였습니다. 현장에 수백 명의 인부들이 도착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이 필요한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굴착기가 땅을 팠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구경했습니다.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바꾸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 현장의 인부는 여전히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장 주변에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짐을 날랐습니다. 물을 날랐습니다. 어느 날 현장 노동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이 공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먼저입니다. 다 지어지면 우리가 쓰면 됩니다. 그 남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공정률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예상보다 느렸습니다.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자재 조달 문제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공정률이 절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번엔 날씨 문제라는 대답이 왔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굴착기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현장 감독이 저를 맞았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재개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는 아직 절반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대금의 상당 부분이 이미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그날 처음 직시했습니다. 밤에 혼자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조항 하나가 눈에 걸렸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담보 자산을 중국 측에 양도한다. 담보 자산 목록. 항만, 공항 인근 부지, 국영 자원 개발권. 저는 서류를 닫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명식 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을 힘껏 쥐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에 서명한 것인가. 그때까지 저는 몰랐습니다. 7년 뒤 그 서류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를. 그러나 우리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라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로 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공정률 보고서가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예상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를 불렀습니다. 자재 조달 문제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덮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보고서가 또 올라왔습니다. 숫자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날씨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믿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6개월 뒤였습니다. 굴착기들이 멈춰 있었습니다. 인부들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현장 감독이 저를 맞았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재개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로는 아직 절반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상 대금의 상당 부분이 이미 지급된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그날 처음 직시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가락이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조항 하나에서 멈췄습니다. 채무 불이행 시 담보 자산을 중국 측에 양도한다. 담보 자산 목록에는 항만이 있었습니다. 공항 인근 부지가 있었습니다. 국영자원개발권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 독촉장이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열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채무상환 요구서였습니다. 원금보다 이자가 많았습니다. 상환 기한은 2달이었습니다. 2달 안에 갚지 못하면 담보 자산이 넘어간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항만이 중국 손에 넘어갈 위기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한 번도 빚을 지지 않으셨습니다. 빚은 자유를 파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돼서 나라의 자유를 팔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명식 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힘껏 쥐었던 그 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에 서명한 것인가.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KUICA 한국 담당자에게서 회의 요청이 들어온 것은 회의 요청서는 짧았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KUICA 담당자 30분만 시간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30분만 잡아줘요. 어차피 들을 것도 없을 테니. 솔직히 말하면 기대가 없었습니다. 한국. 우리나라보다 면적도 작은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없었습니다. 철광석도 석유도 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도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독촉장을 받은 뒤로 며칠째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국 담당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양복이 수수했습니다. 수행원이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수십 명이었던 것과 달랐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것도 달랐습니다.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진이 가득한 보고서였습니다. 에티오피아 농업 현장 사진이었습니다. 르완다 직업학교 사진이었습니다. 케냐 의료시설 사진이었습니다. 현지인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그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다는 건가? 사진 몇 장 들고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계약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짚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농업 현장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현지 농민 옆에 쪼그리고 앉아 흙을 만지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양복이 아니었습니다. 작업복이었습니다. 무릎이 흙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담당자를 봤습니다. 담보가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자도 없습니다. 기술을 들이고 사람을 가르칩니다. 기계를 다루는 법을 가르칩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나면 저희는 떠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그게 한국에 무슨 이득이 됩니까? 한국 담당자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도 한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였습니다. 그때 세계가 우리를 도왔습니다. 먹을 것을 줬습니다. 기술을 줬습니다. 학교를 지어줬습니다. 우리는 그걸로 일어섰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그걸 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표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흔들렸습니다. 처음 듣는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이익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첫 마디부터 숫자를 꺼냈습니다. 미국 원조 기관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라. 감사를 받아라. 절차를 따르라.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조건이 없었습니다. 조건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정부가 허락합니까? 세금을 쓰는 건데. 한국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압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갚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허락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받은 것을 갚는다. 저는 30년 가까이 정치를 했습니다. 협상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협상 테이블에서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의리, 계산이 아니라 감사, 그것을 국가 정책으로 실행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번 현장을 직접 보시겠습니까? 르완다에 저희가 운영하는 기술학교가 있습니다. 직접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느끼실 겁니다. 비용은 저희가 부담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부담 없이 오십시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명함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선은 명함 위에 머물렀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나서 저는 혼자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떠났을 때와 달랐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나간 자리에는 계약서가 남았습니다. 숫자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담당자가 나간 자리에는 사진 보고서 한 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표정이 다르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을.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만났습니다. 르완다행 비행기를 예약한 것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르완다 공항에 내렸을 때 첫 번째로 느낀 것은 더위였습니다. 적도에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햇살이 강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한국 담당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차량 한 대였습니다. 의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중국 측과 만날 때는 항상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악수하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용했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달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르완다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언덕이 많았습니다. 초록이 짙었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르완다는 30년 전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죽은 내전이었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그때 한국도 지원을 했습니다. 작은 지원이었습니다. 의료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르완다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기억한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술학교에 도착한 것은 공항에서 1시간쯤 달린 뒤였습니다. 건물은 크지 않았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마당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늘이 시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계 소리였습니다. 용접 소리였습니다.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20명쯤 되는 젊은이들이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부 르완다 청년들이었습니다. 한국인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 한 명이 청년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청년의 손을 잡아 올바른 각도를 잡아줬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해봤습니다. 잘 됐습니다. 한국인 기술자가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청년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중국 건설 현장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현장 주변에서 짐을 나르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배우는 것이 없다고 했던 노동자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한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저 청년들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한국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압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고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도 압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다른 교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컴퓨터실이 있었습니다. 르완다 청년들이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코딩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강사가 칠판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청년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강사가 농담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웃었습니다. 강사도 웃었습니다.
또 다른 교실에는 농업기술실습실이 있었습니다. 수경재배 시설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채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르완다 여성 2명이 식물의 뿌리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옆에서 노트에 무언가를 적으며 설명했습니다.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적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구내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몇 명이 배우고 갔습니까? 그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만 수백 명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마을에 돌아가서 가르칩니다. 배운 것을 가족에게 가르칩니다. 이웃에게 가르칩니다. 학교를 세운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공장을 차린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졸업생을 만났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미리 연락해뒀던 사람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에마니엘이었습니다. 3년 전 이 학교에서 용접과 기계 정비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5명이었습니다. 전부 이 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에마니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하루벌이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먹이기도 빠듯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냅니다. 집도 넓혔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저를 바꾼 게 아닙니다. 제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 담당자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르완다의 언덕이 지나갔습니다. 초록이 짙었습니다. 석양이 언덕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에마니엘의 말을 머릿속에서 반복했습니다. 제가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그게 다릅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도로를 줬습니다. 댐을 줬습니다. 그런데 에마니엘 같은 사람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현장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기술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끝나도 우리 손에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도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를 우리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장나면 다시 중국을 불러야 했습니다. 그것이 설계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한테 이런 것을 해줬어야 했는데, 제가 해줬어야 했는데,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고마웠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작업실의 청년들, 에마니엘의 얼굴, 무릎이 흙으로 젖은 한국인 기술자의 작업복. 저는 그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10년 동안 옳은 방향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숫자가 큰 쪽을 봤습니다. 화려한 쪽을 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기술이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르완다의 초록 언덕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르완다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비서가 출근하기 전이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두운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2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중국 채무 독촉장, 그리고 한국 담당자가 두고 간 사례 보고서. 저는 2 서류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장관님 일찍 나오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이 없어서. 비서가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르완다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에마니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무릎이 흙으로 젖은 한국인 기술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 짐을 나르던 청년들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이 겹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담당 부서장을 불렀습니다. 중국 채무 현황을 전부 다시 정리해 오십시오. 원금, 이자, 담보 목록, 상환 일정, 하나도 빠짐없이. 부서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2번째로 법무팀을 불렀습니다. 계약서 전체를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르고 지나친 조항이 있는지,
특히 담보 관련 항목을 집중적으로 봐주십시오. 법무팀장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장관님 혹시 문제가 생겼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문제가 이미 있었는데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책상 위에 올라온 서류 더미는 제 팔뚝 두께만 했습니다. 저는 혼자 사무실 문을 잠그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페이지는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반을 넘어가면서 숫자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자율이 처음 계약서에 명시된 것보다 높았습니다. 추가 조항이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조항이었습니다. 공사 지연 시 지체 보상금을 우리 측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것은 중국 측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은 우리가 내야 했습니다. 저는 그 조항을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자 담보 항목이 나왔습니다. 1차 담보는 항만이었습니다. 2차 담보는 국제공항 인근 국유지였습니다. 3차 담보는 광물 개발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들이 전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명식 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중국 대사의 손, 박수 소리. 저는 그날 무엇에 서명한 건지 이제는 완전히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에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팔아넘기는 방향으로. 법무팀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 계약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방법이 있습니까? 법무팀장이 서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계약금의 2배를 물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을 재협상하는 방법은요? 법무팀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응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 측이 응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계약대로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받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과의 계약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조금 가벼운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담당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 명은 국제채무협상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인프라 개발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3사람이 서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페이지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뒤에 채무협상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중국과 직접 재협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국제기구를 통한 채무, 조정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담보 자산을 지키면서 상환 조건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 측이 일부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병행하면서 우리나라 자체 역량을 빠르게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에 의존하는 구조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손이 따뜻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 담당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웃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가 나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늦었습니다. 그러나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잡을 방법이 생겼습니다. 대통령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서류를 다 읽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대통령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독촉장이 온 날 처음 직시했습니다. 그전에도 이상한 낌새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면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도울 수 있다고 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건 없이 돕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조건 없는 도움이 어디 있소. 저는 그 말을 예상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르완다에서 직접 봤습니다. 수백 명의 졸업생이 있었습니다. 담보를 잡힌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빚을 진 나라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추진하시오. 내가 지원하겠소. 집무실을 나오면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복도가 길었습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수도의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에 놓인 일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중국과의 채무 조정, 한국과의 협력 체계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한국 담당자와 실무회의를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회의실에 양측 실무진이 모였습니다. 한국 측은 채무 협상 전문가와 인프라 개발 전문가가 다시 왔습니다. 거기에 농업기술 전문가와 직업교육 전문가가 추가로 합류했습니다. 우리 측은 재무부와 산업부 담당자들이 나왔습니다. 테이블이 서류로 가득 찼습니다. 회의는 오전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한국 측이 먼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채무 조정은 국제기구를 통한 공식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기술 자문을 지원하겠습니다. 법률 전문가도 붙이겠습니다. 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합니다. 동시에 직업기술학교를 3곳 추가로 설립하겠습니다. 농업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측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그 대가로 무엇을 원합니까? 한국 측 담당자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우리 측 담당자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르완다를 보고 난 뒤였습니다. 저는 이제 믿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국 담당자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본국에서 반대는 없습니까? 이렇게 많은 것을 조건 없이 내주면 한국 국민들이 납득합니까? 그가 잠시 웃었습니다. 반대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갚는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민들도 대부분 이해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받은 것을 갚는다는 말이 국가 정책의 언어가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세상에 있다는 것이 아직도 낯설었습니다. 협력협정 초안이 나온 것은 2주 뒤였습니다. 저는 초안을 읽으면서 중국 계약서와 비교했습니다. 분량이 달랐습니다. 중국 계약서는 수백 페이지였습니다. 작은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조항이 복잡했습니다. 한국 협정 초안은 30페이지였습니다. 글씨가 컸습니다. 조항이 단순했습니다. 담보가 없었습니다. 이자가 없었습니다. 기한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복잡하게 설계해서 우리가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하게 설계해서 우리가 전부 이해하게 했습니다. 초안에 수정 의견을 달았습니다. 한국 측이 다음날 바로 반영해서 보내왔습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은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한 가지도 거절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협상에서 상대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 제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저는 초안을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숨겨진 조항이 없었습니다. 함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태도가 달라진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압박이었습니다. 우리를 흔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재무부 장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계속 진행합시다. 재무부 장관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장관님 괜찮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와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을 때를 알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요. 오랫동안 무거웠는데 지금은 달라요. 무겁긴 한데 다른 종류의 무거움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종류의 무거움. 맞는 말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무거움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무거움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컸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 번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잡겠습니다. 빚은 자유를 파는 것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 자유를 되찾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유를. 중국 측의 압박은 예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협력협정 초안이 나온 지 사흘 뒤였습니다. 중국 대사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수락했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선 중국 대사의 표정은 처음 서명식 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웃었습니다. 지금은 웃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관님, 우리가 오래 함께 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지금 한국과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중국 대사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계약은 계약입니다. 장관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대로 진행할 것입니다. 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긴장돼 있었습니다. 장관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상한 일입니다. 비서가 나가고 나서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중국 대사의 눈빛 하나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르완다에서 에마뉴엘의 얼굴을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국제기구를 통한 채무 조정 절차를 공식적으로 신청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한국 측 법률 전문가들이 서류 작업을 도왔습니다. 밤을 새운 날이 여러 날이었습니다. 우리 측 재무부 담당자들도 함께 밤을 샜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말이 어색했습니다. 언어도 달랐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국 전문가가 우리 담당자에게 서류 작성법을 가르쳐줬습니다. 우리 담당자가 현지 법률 조항을 설명해줬습니다. 서로 배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르완다 기술학교가 생각났습니다. 규모만 다를 뿐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서가 제출된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국 담당자와 둘이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르완다에 가지 않았더라면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에마뉴엘이 한 말이 자꾸 생각납니다. 바뀔 수 있도록 도와준 거라고. 저도 그게 필요했습니다. 바뀔 수 있도록 누군가 보여줘야 했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웃지 못했는데 그날은 오래 웃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것은 채무 조정 신청이 알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부는 우리나라가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야당에서는 장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처음에 계약을 잘못 맺은 것이 누구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비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실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고치는 것도 제 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언론이 시끄럽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계속 밀고 나갈 자신이 있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향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맞습니다. 담보로 항만을 넘겨주는 것보다 낫습니다. 대통령이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계속하시오. 제가 막아주겠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측 기술 이전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협정 체결 2달 뒤였습니다. 수도의 직업기술학교 2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농업기술 시범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첫날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 줄이 길었습니다. 등록하려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정원보다 3배가 많이 왔습니다. 저는 그 줄을 보면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그 줄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한국 담당자였습니다. 그도 말없이 그 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뒤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게 답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장관이 길거리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청년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첫 수업이었습니다.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배우는 것은 기술입니다. 그러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술자가 계속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은 여러분 것입니다.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저희가 떠나도 여러분에게 남습니다. 그게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청년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교실 뒤에 서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누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귀에 울렸습니다. 학교를 나오면서 한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채무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려면 아직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중국 측이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맞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처음 중국 계약서에 서명할 때의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숫자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지금은 사람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 차이가 컸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항만이 아닙니다. 공항 부지가 아닙니다. 광물 개발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차가 사무실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내리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채무 조정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신청한 지 8달 뒤였습니다. 길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 측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국제기구 심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서류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절차를 지연시켰습니다. 그때마다 한국 측 법률 전문가들이 밤을 새워 대응했습니다. 우리 측 재무부 담당자들도 함께 밤을 샜습니다. 8달 동안 그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기간 동안 흔들린 날이 몇 번 있었습니다. 중국 측의 압박이 거셀 때였습니다. 언론이 시끄러울 때였습니다. 야당이 공세를 높일 때였습니다. 그때마다 르완다에서 봤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에마뉘엘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업학교 앞에 줄을 서던 청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조정 결과가 나온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국 담당자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항만 담보가 해제됐습니다. 상환 조건이 조정됐습니다. 이자율이 낮아졌습니다. 상환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겨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같은 길이었습니다. 같은 거리였습니다. 같은 건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달라 보였습니다. 시장 앞을 지나쳤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방을 메고 걷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8달 동안 그들의 항만이 위태로웠다는 것을, 그들의 땅이 넘어갈 뻔했다는 것을, 저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고 우리가 바로잡았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서명식이 열린 것은 조정 결과가 나온 지 열흘 뒤였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협정 공식 체결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명식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카메라를 최소화해달라고. 큰 행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국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양측 실무진만 있었습니다. 기자는 2명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 들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10년 전 중국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카메라가 가득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서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서류를 저는 10번 읽었습니다. 한 줄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담보가 없었습니다. 이자가 없었습니다. 함정이 없었습니다. 저는 펜을 서류 위에 내렸습니다. 서명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좋았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전 중국 대사의 손을 잡을 때와 달랐습니다. 그때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오래가는 종류의 감정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게 잘한 겁니다. 처음부터 잘했어야 했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모두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협정서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양측은 이 협력이 두 나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지속되기를 바란다. 저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오랫동안 짚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직업기술학교 5곳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졸업생이 수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농업기술시범단지에서 첫 수확이 났습니다. 지역 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 신문을 오려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채무 조정 이후 중국 측과의 관계는 냉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적대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협력은 계속했습니다. 다만 다시는 우리 미래를 담보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에마니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관님, 제 동생이 이번에 기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됐습니다. 에마니엘.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노인이 그늘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 평범함이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항만이 우리 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땅이 우리 것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담보를 잡지 않았습니다. 이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는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제는 압니다. 그 나라도 한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폐허였습니다. 세계가 그 나라를 도왔습니다. 그 나라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받은 것을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국가 정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정책이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기억하는 것, 갚는 것, 그리고 조건 없이 주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빚은 자유를 파는 것이라고. 저는 그 말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자유를 팔 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줬습니다. 자유를 지키는 길, 스스로 일어서는 길. 그 길을 우리 청년들이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지켰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그 이름을 오래 기억할 것입니다.